거지 같은 차림으로 시골 노인이 명품 유치원에 나타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행여나 유치원에 오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알아들으셨죠? 새벽 5시. 강원도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좁은 길. 72세의 윤정애는 오늘도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습니다. 삐걱삐걱. 녹슨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등은 굽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는 불쌍한 할머니. 정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니까요. 폐교가 된 초등학교 옆 낡은 기숙사 건물. 정혜는 그곳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고 수도는 겨울이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팔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할매, 오늘은 이것밖에 없네. 고물상 주인이 손수레 안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응. 요즘 폐지가 귀해서.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돈을 세어 건넵니다. 5,000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주운 폐지값이 고작 5,000원입니다. 할매, 아들은 연락도 안 해? 정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 정혜는 마을 유일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주먹밥을 꺼냅니다. 점심입니다. 김 한 장 두른 주먹밥. 그것이 그녀의 하루 식사 전부입니다. 천천히 씹으며 정혜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오려나. 그때였습니다. 정혜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고 버튼은 낡아 글씨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설인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설인아, 나야. 도현이 있니? 무슨 일이세요?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냥. 하준이 목소리 좀 들으려고. 오래간만에.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준이 이번 주에 유치원 입학식이에요. 그래? 그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초대받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초대는 아니고요.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아, 입학식은 가족만 참석해요. 부모님들도 다 명품 입으시고 고급 차 타고 오시거든요.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 얘기 물어보진 않니? 할머니가 계신지도 몰라요. 저희가 말 안 했거든요.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보거든요. 집안 배경, 부모 차 옷. 그런 거.
설인의 목소리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제발. 설인아. 그리고 어머니. 설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시골 노인이 명품 유치원에 나타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먹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말. 거지 같은 시골 노인. 며느리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뛰어갑니다. 하지만 정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준이. 5년 전 손자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작은 아기. 아들 도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봤어요? 이름은 하준이래요. 그래. 축하한다, 도현아. 어머니, 조리원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정혜는 그날 모아둔 돈 200만 원을 전부 보냈습니다. 폐지 줍고 품팔이 일해서 모은 돈.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만 받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 단 한 번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손자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으니까요. 정혜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하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아니, 그냥 하준이 목소리 좀 들으려고.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 됐으니까요.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정혜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비 맞으면 감기 걸리는데. 불쌍하네 진짜.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씌워주거나 말을 걸거나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에도 무관심에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치면 병원비가 나가고 그러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니까요. 단칸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정혜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시절의 정혜.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정혜.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세림바이오 설립 기념이라는 현수막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정혜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 제일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노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림바이오 주식회사 지분 계약서. 윤정의 지분율 21%. 정혜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산골 마을. 불빛 하나 없는 폐교 건물. 정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리고 탁했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40년 전 연구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그 눈빛처럼. 정혜는 가방 속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아들에게 전화했던 낡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보관해왔던 것입니다. 화면은 깨끗했고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세림 회장님, 저 윤정혜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오랜만입니다. 40년 만이네요.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제 것 좀 돌려받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 윤 박사님? 네, 저입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주총회 있죠? 거기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미 지분 21%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엔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 이제 그것이 다시 타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버림받은 노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서울 강남 세림바이오 본사. 회장 박세림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혜 박사. 살아있었어. 그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40년 전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동 창립자 윤정혜. 지분율 21%. 박세림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돌아온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세림바이오는 흔들릴 것입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뒤집힐 것입니다. 박세림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 고급 아파트. 정혜의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설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준이 입학식 때 뭐 입힐까? 설인이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오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더라. 내가 잘라버렸지. 도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응. 하준이 목소리 듣고 싶대. 웃기지 않아? 설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5년 동안 뭐 해준 게 있어야 할머니 행세를 하지.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참, 입학식 때 사진 많이 찍어야 해. SNS에 올릴 거야.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린바이오 신약 개발 성공으로 주가 급등. 와, 세린바이오 대단하다. 우리도 주식 좀 살까? 설인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의 진짜 창립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창립자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강원도 산골.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질 것입니다. 서울에 가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게.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는 편안한 잠.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긴 침묵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서울 강남 청담국제유치원. 화려한 정문 앞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차에서 내리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와, 저분 가방 에르메스 버킨 아니야? 저기 저 남자 시계 봐. 파텍 필립이잖아. 역시 청담은 달라. 유치원 입구에는 입학식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진작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찰칵 찰칵. 설인과 도현 그리고 손을 잡은 하준이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설이는 하얀색 명품 드레스를 입었고 도현은 맞춤 정장 차림입니다. 하준이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 진짜 왕자님 같다. 다른 학부모들이 감탄합니다. 설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하준의 손을 잡습니다. 애들아, 사진 찍자. 학부모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완벽한 가족들. 완벽한 순간. 그때였습니다. 유치원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멈췄습니다. 입구에 선 사람. 70대로 보이는 노인 여성. 낡은 검정 외투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누런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윤정혜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학부모 한 명이 속삭입니다. 혹시 청소하시는 분? 아니면 경비 아저씨 어머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정혜는 천천히 입구로 들어섭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 설인과 도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하준이. 5년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준이, 이렇게 컸구나. 정혜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준아. 정혜가 손자를 부릅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누구세요? 하준이 엄마 뒤로 숨습니다. 그 순간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어머니? 저분이 시어머니라고. 세상에. 정혜는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손주 얼굴 보러. 어머니. 왜 오셨어요?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현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전화해서 입학식 한다고 했잖니. 그래서 왔어. 정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립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오신 거야? 좀 그렇네. 옷차림 좀 봐. 여기 분위기랑 안 맞잖아. 설이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말씀하시지. 미리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하잖니. 정혜의 말에 설인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아니에요. 밖에서 얘기해요. 설인이 정혜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손주 보러 왔어. 하준아. 정혜가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더 엄마 뒤로 숨습니다. 무서워요. 하준의 작은 목소리. 정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섭다고. 그때 유치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 설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이분은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혜가 놀라서 설인을 봅니다. 설인은 정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잠깐 하준이 보러 오셨는데 지금 가실 거예요. 경비가 정혜를 바라봅니다.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긴 학부모님들만. 나는 할머니야.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준이 할머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설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만은 제발 가주세요. 네. 왜? 손주 입학식인데 할머니가 왜 못 와?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 창피하게. 순간 정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창피하다고? 도현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나중에 집에서 봬요. 도현아. 어머니 제발요. 부탁이에요. 도현도 간청하는 눈빛입니다. 정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자신을 무서워하는 손자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 저분 진짜 할머니 맞아? 옷 좀 봐. 여기 온 게 말이 돼? 쟤네 집안 저렇게 가난해? 하준이 엄마 완전 창피하겠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인이 재빨리 대답합니다. 아, 원장님. 죄송해요.
저희 친척 어른이신데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할머니시라고요? 원장이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학부모님들 수준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신 건 아닌지. 정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설인이 원장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설인은 정혜의 팔을 잡아 출구 쪽으로 끌었습니다. 정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돌아보며 손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치마폭을 꼭 쥐고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 밖. 설이는 정혜를 거칠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손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다해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설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체면? 네, 체면이요. 어머니.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청담이에요. 재벌들 다니는 유치원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설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동네 소문 다 날 거예요. 하준이네 할머니 거지 같더라고 다들 수군거릴 거예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정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정혜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손주 보고 싶어서요. 설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용돈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생일 선물은요? 명절 용돈은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할머니 행세는 하시려고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손주에게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설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세요. 설인아, 그게 우리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설인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를 지나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설인. 밝은 웃음을 지으며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하는 모습. 마치 아까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정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손주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정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림 회장님. 저예요. 정혜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월요일 주주총회 제가 직접 갈게요. 준비하세요. 윤 박사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조용히 산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더군요. 제 것을 찾으러 갑니다. 전부 다. 정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을 하준이. 미안하구나, 하준아. 할머니가 창피했지. 하지만 정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정혜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더 이상 숨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치원 내부,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린도 활짝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준아, 엄마 봐. 카메라 봐. 행복한 순간. 완벽한 가족. 하지만 도현은 웃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주차장 구석에 혼자 서 있던 어머니. 내가 너무한 건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정말 사모님 어머니세요? 네. 어머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러시면. 다른 학부모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나도 봤어. 옷차림 좀 봤어? 여기 분위기 완전 깼잖아. 하준이네 좀 안 됐다. 도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서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학부모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완전 망쳤어. 다 어머니 때문이야.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뭐 좀 말해줘야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 망치지 말라고.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할머니. 정말 내 할머니야? 서린이 백미러로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 친척이야. 아, 그렇구나.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들은 도현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돈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보내주셨던 어머니. 전화했을 때 항상 괜찮다, 잘 지낸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하지만 실제로는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사시는 어머니.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도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짜일까요?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혜는 작은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계약서, 특허 서류, 연구 자료, 모든 것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것들. 지분 21%, 삭제된 특허 3건, 40년간의 배당금. 정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 정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 세린바이오 본사. 60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회사 로비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 서류 가방을 든 임원들.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20층 대회의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30분 전. 박세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주주분들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정혜. 그분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박세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그냥 협박이었어. 하지만 만약은 없어.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어. 박세림은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로비입니까? 네. 지금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윤정혜 박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박세림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같은 시각. 1층 로비. 정혜가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로비 안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청소하시는 분? 왜 저렇게 입고 여기 와?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직원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주주총회요? 혹시 초대장이나 신분증 있으신가요? 정혜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내 초대장이에요.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린바이오 주식회사 지분 계약서. 윤정혜 지분율 21%.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윤정혜예요. 공동 창립자. 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윤정혜 박사님이라는 분이. 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비서실장도 따라왔습니다. 윤 박사님?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주름진 얼굴. 이 사람이 정말 그 윤정의 박사?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진 모두 일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윤정의 박사님이 맞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혜가 누군데? 몰라. 세림바이오 공동 창립자래. 헐, 그 전설에? 40년 전에 사라진 사람 아니야?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정혜는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공동 창립자? 믿기지 않는다. 근데 왜 저렇게 입고? 엘리베이터 안. 정혜와 비서실장 단둘이 남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러겠죠.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강원도 산골, 폐교 기숙사에서. 네. 비서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숨어 살았어요. 조용히. 정혜가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대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40년 만에 다시 밟는 이곳. 회의실 문 앞.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혜 박사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변호사들 모두가 일제히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박세림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혜. 박세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야, 세림아. 정혜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윤정혜 박사? 40년 만에 나타났다고? 지분이 얼마나 된대? 정혜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회의실, 비싼 가구들, 최신 장비들. 많이 변했구나. 박세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박사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당연히 살아있지. 죽었다고 생각했어?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박세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40년 전 계약서예요. 제 지분 21%.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를 보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서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해요.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료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분을 판 적도 없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21%면
이 회사 이 대주주잖아. 회장님 다음으로 큰 지분이네. 이거 큰일인데? 박세림이 일어섰습니다. 윤 박사님,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갑자기? 정혜가 박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회사야, 세림아. 내가 만든 회사. 하지만 40년 동안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이 회사를 키웠는지 알아. 당신이지. 정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박세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이름이 삭제된 특허가 3건 있어요. 뭐라고요? 항암제 핵심 물질 개발.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특허에는 당신 이름만 있더군요. 정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연구 노트예요. 40년 전 거. 날짜와 서명이 다 있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 연구 노트네요. 박세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배당금. 정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1% 지분에 대한 배당금.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박사님, 그건 계산해 봤어요. 복리로 따지면 대략 500억 원 정도 되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주주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데요. 그건 회사 문제죠. 정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찾는 건데 왜 내가 회사 걱정을 해야 하죠? 박세림이 다가왔습니다. 정혜야,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요. 다들 들어야 할 얘기니까.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세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것. 정혜가 박세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지분, 내 특허, 내 배당금. 전부 다. 그건 불가능해. 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어. 500억을 어떻게 당장 내놔? 그럼 분할 상환하든지 주식으로 주든지 하면 되잖아. 정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결정하든지. 협박이야? 아니, 정당한 권리 주장이야. 정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세림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주가 폭락하겠어. 소송 가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뉴스 기자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윤정혜 박사님,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혜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세림바이오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지워졌고 제 공헌은 잊혀졌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정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산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늦었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세림바이오 숨겨진 공동 창립자 40년 만에 등장.
윤정혜 박사 21% 지분 주장. 삭제된 특허권 미지급 배당금. 500억 규모 소송 예고. 서울 청담동 아파트. 도현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강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거 봐. 서린이 소리치며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TV에 화면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윤정혜 박사 세린바이오 공동 창립자. 지분 가치만 약 1,000억 원 추정.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억? 도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폐지 줍는 그 어머니가 실은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게 무슨.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토요일 입학식. 그 모욕. 거지 같은 시골 노인. 집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세요. 모든 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현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혜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청담동 아파트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TV 뉴스를 돌려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윤정혜 박사 세린바이오 지분 소송 예고. 40년 만에 귀환 재계 충격. 숨겨진 여성 과학자의 반격. 어머니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조용히 산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게 우리 어머니야? 폐지 줍던 그 어머니. 남루한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그 어머니.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잘 지낸다고 하시던 그 어머니. 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보. 서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왜 말 안 하신 거야?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엄만데 어떻게 몰라? 1,000억짜리 지분을 가진 사람인데. 진짜 몰랐어.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도현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서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학식 때 그렇게 했잖아. 경비한테 쫓아내라고 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
시어머니한테 돈까지 던졌어. 택시비라고.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해. 동네 소문 다 났을 거야. 하준이네 1,000억대 할머니를 거지 취급했대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 맞으십니까? 네. 등기 서류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법무법인 정의.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반환 청구의 건. 도현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서린이 다가와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내용 요약. 첫째, 윤정의 명의 세린바이오 지분 21%는 윤정의 개인 재산임. 둘째, 해당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윤정혜에게 귀속됨. 셋째, 박도현이 과거 수령한 일체의 금전적 지원학비, 생활비, 주택 구입비 등은 윤정혜의 지분 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됨. 넷째, 단 윤정혜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않음. 다섯째, 다만 향후 윤정혜의 재산 처분 및 상속에 있어 박도현의 법적 권리를 재검토할 수 있음.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상속권, 박탈. 도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야. 안 돼. 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0억이야. 1,000억. 그게 다 우리 거였는데. 우리 거였다니. 우린 한 번도 받은 적 없잖아. 하지만 당신이 외아들이잖아. 당연히 상속받을 거였잖아. 서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준이 교육비, 이 집 대출, 다 어떡하려고. 우리 시어머니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도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아니, 그게... 내 말은... 서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현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 돈을 노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보,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 하준이 사진도 안 보내줬잖아. 도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정말 최악이네.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도현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뉴스 안 봤어요? 당신 어머니 일로 회사가 난리예요. 임원진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련이 어머니가 세린바이오 2대주주잖아요. 우리 회사가 세린바이오 협력사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1시간 안에 와요. 안 오면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불렀어. 어머니 일 때문에. 도현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다녀올게. 여보.
설인이 도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사과해. 제발. 우리 잘못했다고.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용서받을 것 같아?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데.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 취급하고 쫓아내고 돈 던지고 손자도 못 보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현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정혜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서류 발송했습니다. 아드님께. 고마워요. 정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림바이오 측에서 협상 제안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배당금 500억 대신 300억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특허권 주장은 포기해달라고요. 정혜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절해요. 하지만 박사님, 이건 꽤 좋은 조건인데요. 내 것을 찾는 거예요. 타협할 생각 없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단 설립 계획서예요. 재단요? 네. 윤정의 과학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사님, 이거 설립하려면 최소 50억은 필요한데요. 내 배당금에서 쓸 거예요. 하지만 아직 받지도 받을 거예요. 반드시. 정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묻혀있는 여성 과학자들을 위해서. 변호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사님.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하지만 아들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모든 걸 버렸어. 하지만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엄마를 버렸구나. 그날 오후 도현의 회사 임원 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박도현 대리.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일로 우리 회사가 곤란해졌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세림바이오가 우리 최대 거래처야. 근데 그 회사 이 대주주 어머니가 자네 어머니라고.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세림바이오에서 연락 왔어. 자네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혼란스러우니 우리 회사와의 계약도 재검토하겠다고.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당연하지. 자네 어머니가 세림바이오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네를 계속 고용하면 세림바이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박도현 대리. 자네 사표 쓰게. 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표를 쓰라고. 자진 퇴사. 하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어머니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잘못이지. 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했어. 일주일 안에 사표 내.
아니면 징계 해고야. 도현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부장님, 제발, 나가. 도현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윤정의 박사래. 헐, 진짜? 근데 왜 쟤는 회사 다녀? 1000억대 재산 있으면서. 들었어?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상속 박탈당했대. 미친. 1000억을 날리다니. 도현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한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현. 현관문을 열자마자 설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또 뭔데? 하준이 유치원에서 연락 왔어. 학부모들이 우리 얘기하고 다닌대. 무슨 얘기?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했다고. 1000억대 할머니를 모욕했다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데. 설인이 울먹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전화했어. 다른 학부모들이 민원 넣었대. 우리 같은 가정은 학교 이미지에 안 좋다고. 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사표 쓰래. 일주일 안에. 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1000억을 버렸어. 뭐?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그 돈이 우리 거였을 거야. 하지만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거지 취급했고 무시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를 버린 거야. 당연한 거지. 설이는 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유치원 그만 다닐래. 하준아, 애들이 나보고 거지 할머니 손자래. 가난하대. 하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있어? 아빠, 할머니 어디 있어? 도현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밤, 도현은 혼자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할까? 사과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될까?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혜는 낡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윤정의 박사 40년 만에 복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단하시다. 존경합니다. 여성 과학자의 롤모델. 아들이 뭐하는 놈이길래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지? 상속 박탈 당연함. 불효자 같으니. 정혜는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아, 이제 알겠니? 정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면 안 돼. 겉모습으로 무시하면 안 돼. 엄마는 가난했지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가 배울 차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입니다. 도현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12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무심코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 세림바이오 윤정혜 박사와 법정 공방 시작. 첫 재판 다음 주 화요일 예정. 기사를 읽다가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윤정혜 박사님 응원합니다. 불효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네. 아들이 뭐하는 놈인지 궁금하다. 박도현이래. 검색하면 나와.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댓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도현 대기업 다니다가 잘렸대요. 당연하지.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놈인데. 들었어? 어머니를 거지 취급했대요. 입학식에서 쫓아냈다던데요. 도현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린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좀 도와줘.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정말 어렵다고. 은행 대출도 막혔고, 전화 너머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손 벌려? 창피한 줄 알아. 아빠, 다신 전화하지 마. 너 같은 딸 없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도현이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전화 끊었어. 우리 도와주지 않겠대. 장인어른이? 응. 창피하대. 우리 때문에 집안 망신이래. 서린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 이사님들도 다 알았대. 시어머니 일. 그래서 아빠 사업도 타격받았대. 도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인 집안도 의료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림바이오는 의료업계의 큰손이었습니다. 정혜가 세림바이오를 흔들면서 연결된 모든 곳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서린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나가면 계좌에 10만 원밖에 안 남아. 아파트 관리비도 밀렸고 하준이 유치원비도. 유치원은 도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은 뭐? 그만두기로 했어. 뭐?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준이 유치원을 왜 그만둬? 학교에서 계속 다니기 힘들게 만들어. 원장도 넌지시 다른 학교 알아보라고 했고. 안 돼. 서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청담국제유치원인데. 거기 나와야 좋은 초등학교 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계속 울렸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나락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연체 3개월째입니다. 오늘까지 납부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담보 처분하셔야죠.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 아시죠?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이미 3개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시면 아파트 경매 들어갑니다. 남자는 서류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서린이 달려왔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밀린 거야? 3천만 원. 3천만 원?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 어디서 구해? 친척? 친구? 다 빌렸어. 이미. 도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일로 뉴스 나온 다음부터 아무도 전화 안 받아. 서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안 돼. 안 돼. 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준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하준아. 서린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준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서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재료도 없었습니다. 여보, 장 봐야 해. 돈이 없어. 그럼 하준이는 뭘 먹여? 도현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거라도. 도현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서린은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정혜는 박세림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야, 정말 이럴 거야? 박세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40년 친구 아니었어? 친구. 정혜가 박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가 친구 이름을 특허에서 지워? 친구가 친구 공헌을 숨겨? 그건. 박세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어, 세림아. 아들 수술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지분도 내 명예도 다 버리고 조용히 사라졌어. 당신한테 회사 맡기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40년이야, 40년. 내 인생 40년을 당신이 가져간 거야. 정혜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받을 거야. 내 것 전부. 500억을 당장 줄 수 없어. 회사가 망해. 그럼 주식으로 줘. 아니면 분할 상환하든지. 정혜야. 박세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 박도현. 그 아이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정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들었어. 내가 상속 박탈한다고. 그건 내일이야. 그 아이가 너한테 잘못했나 보구나. 박세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가족이잖아. 용서해줘야지. 용서? 정혜가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용서 얘기를 해? 당신은 나한테 40년 동안 뭐 했는데? 나도 용서받고 싶어, 세림아. 내 아들한테.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버렸어. 내 꿈도, 내 커리어도, 내 명예도. 그런데 그 아들이 날.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지 취급했어. 창피하다고 했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어.
박세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정혜가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정에서 봐. 정혜야. 박세림이 불렀지만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12년 다닌 회사, 10억짜리 아파트, 청담국제유치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도현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나도 돈 때문에 전화하려는 거구나. 도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별 보고 계시겠지. 도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람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혜는 폐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 가득 별이 빛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정혜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여기 있어. 별 보면서. 너는 어디서 뭘 보고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도현아. 이게 내가 배워야 할 시간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림바이오 측에서 박도현 씨 직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했다고 합니다. 정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장인 쪽 병원 사업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파트 대출 연체로 경매 위기래요. 박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드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림바이오가 한 거예요. 나는. 하지만 박사님이 소송을 안 했으면. 그럼 내가 참으라고요?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소송. 정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이가 회사를 잘렸다고, 아파트도 빼앗길 위기라고.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닌데. 정혜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도현이가 피해를 봐야 하지?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림바이오를 흔들면서 연결된 모든 곳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아.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청담동 아파트.
도현은 새벽부터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지원하지? 예전 같으면 헤드헌터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알던 헤드헌터에게 먼저 연락했더니 박도현 씨, 죄송한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정혜 박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어머니를 거지 취급한 불효자라는 소문. 누가 그런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도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설인이 하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더 자. 엄마 배고파. 아침 되면 밥 해줄게. 지금은 자자.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에도 하준이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저녁 전부였으니까요. 하준이가 다시 잠들자 설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일자리 구했어? 아직. 은행 독촉 또 왔어. 월요일까지래. 월요일까지 돈 안 내면 바로 경매 들어간대.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설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제발. 안 돼. 왜? 내가 무슨 얼굴로. 지금이 자존심 챙길 때야?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준이 보고픈 마음 있으시겠지. 그걸로라도 용서 좀 구해봐. 하준이를. 도현은 아들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를 미끼로 쓴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전화해 볼게.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 도현이에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학식 때 그렇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이제 와서 사과? 정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필요해서 전화한 거 아니니? 어머니, 돈 없어서 연락한 거지. 집 빼앗길까봐? 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 진심? 정혜가 냉소했습니다. 진심이면 돈 있을 때 연락했겠지. 내가 1,000억 있는 줄 모를 때 말이야. 어머니, 내가 거지였을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돈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야 생각나.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준이가 굶고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집도 곧 빼앗기고, 저도 일자리 없고, 하준이한테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도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말고 하준이라도 좀 봐주세요. 할머니잖아요. 하준이 할머니. 정혜는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준이가 굶고 있다고?
어머니 제발. 하준이만이라도. 그만해. 정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손자를 이용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준이가 굶는 건 내 탓이야, 도현아. 내 탓이 아니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벌지 못해서, 내가 집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설인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통해. 안 돼. 설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진짜 배고파. 하준이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우리 밥 없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도현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5,000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다녀올게. 도현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야?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누군가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 씨? 돌아보니 예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진수야. 여기서 웬일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진수는 쇼핑백 가득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 들었어. 어머니가 대단하시더라. TV에서 봤어. 진수가 웃었습니다. 부럽다. 1,000억 상속받겠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 받아. 왜? 외아들인데? 상속 박탈당했어. 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짜? 응. 내가 잘못해서. 도현은 삼각김밥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도현. 잠깐. 하지만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진짜 최악의 아들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도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김 변호사입니다. 윤정혜 박사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정혜 박사님께서 토요일 오후 2시 강원도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댁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시고 가족은 동반하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무슨.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다고? 다음 날 토요일. 도현은 강원도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 동안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시골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도현은 내려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도현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여기가 어머니 집? 기숙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3층 끝방.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침대, 오래된 책상, 금간 거울.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어머니. 어머니. 도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혜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떨리는 손. 도현이가 이렇게까지.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도현은 일어났습니다. 정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도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건 대출 갚아라. 집 빼앗기지 말고. 어머니. 저는 조건이 있어. 정혜가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를 나한테 맡겨라. 네. 내가 키우겠어. 하준이를.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지금 하준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밥도 못 먹이잖아.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어. 제대로 된 교육시키고 먹이고 가르치겠어. 하지만 하준이한테 물어볼 거야. 할머니랑 살래? 엄마 아빠랑 살래? 정혜가 일어섰습니다. 하준이가 선택하게 할 거야. 누구랑 사는 게 더 나은지. 어머니. 그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 정혜가 도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거지 취급당할 때는 안 잔인했어? 내가 쫓겨날 때는? 이제 선택해. 이 돈 받고 하준이 나한테 보낼 거야. 아니면 돈도 하준이도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도현은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3천만 원. 이 돈이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하준이를 포기하라고. 도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결정해. 지금 당장.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표를 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돌아보니 하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준아. 도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엄마가 데려왔어. 할머니 만나러. 하준이는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 맞아? 정혜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하준이는 천천히 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그건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준이가 정혜를 껴안았습니다. 정혜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도현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빼앗았던 것, 어머니와 손자의 만남,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안. 정혜는 손자를 안고 있고 도현은 돈을 들고 채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정혜에게서 떨어져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그래. 너무 좁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아요. 하준이는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좁지. 하준이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와, 운동장이다. 할머니, 여기 학교예요? 옛날엔 학교였어. 지금은 아니고. 신기하다. 하준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도현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정혜가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진짜요? 맛있는 거요? 응.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거. 정혜는 작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요리 잘하시네요. 많이 해봐서 그래. 엄마는 요즘 요리 안 해요. 아빠가 편의점에서 사와요. 하준이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아 하준에게 주었습니다. 자, 먹어봐. 감사합니다. 하준이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준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손자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팠구나. 도현도 아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하준이가 밥을 다 먹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다. 정혜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하준이는 누구랑 살고 싶어? 하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 아니면 할머니랑 살고 싶어? 하준이는 아빠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다시 아빠를 보았습니다. 둘 다요. 둘 다는 안 돼. 하나만 선택해야 해. 정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랑 살면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학교는요? 친구들은요? 더 좋은 학교 보내줄게. 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하준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제발. 그럼. 하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살래요. 도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준아, 아빠 미안해. 하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요즘 너무 배고팠어. 그리고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려서 싫었어. 할머니가 좋은 학교 보내주고 밥도 잘 해주신대. 나 할머니랑 살래. 도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아, 아빠도 나 제대로 못 챙겨주잖아. 엄마도.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집 어렵다는 거, 돈 없다는 거,
하준아, 할머니는 돈 많으시잖아. TV에서 봤어. 1,000억이래. 도현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준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정혜는 하준을 안았습니다. 하준아, 고마워. 할머니랑 살아줘서. 네, 할머니. 하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들마저 잃었구나. 정혜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지? 하준이 선택. 어머니, 제발, 돈 가져가. 그리고 집 지켜.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정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너보다 더 잘 키울 거야. 어머니. 도현이 하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도현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정혜는 도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 설인한테 말해. 하준이는 내가 데려간다고. 어머니, 설인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하자. 정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동 방임, 적절한 양육 불이행. 증거는 충분해. 하준이가 굶었다는 것, 학교에서 방치됐다는 것. 싸우고 싶으면 싸워. 하지만 내가 질 거야. 정혜는 도현에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너한테 줄 건 없어. 도현은 수표를 쥔 채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폐교 운동장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하준이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가요. 도현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3시간 동안의 귀가길. 도현은 창밖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설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하준이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하준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데려가셨어. 뭐?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하준이가 할머니랑 살겠대. 안 돼.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못 데려와. 도현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이가 선택한 거야. 우리 대신 할머니를. 그게 무슨. 설인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가 먼저 버렸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도현은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야. 대출 갚으래. 설이는 수표를 보며 울었습니다. 3천만 원. 우리 아들 값이 3천만 원이야? 나 싫어. 하준이 없으면 이 돈 무슨 소용이야. 설인이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데려와. 법적으로라도. 안 돼.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준비하셨어. 우리가 하준이를 방임했다고, 제대로 못 키웠다고. 증거도 있대. 하준이가 굶은 것, 학교에서 문제 생긴 것. 설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우리 하준이.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집, 장난감이 놓인 채로 멈춰버린 방, 그저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정혜는 하준이를 재우고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현이한테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방 안에서 들리는 하준이의 편안한 숨소리,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고 편히 자는 손자.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정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사님, 세림바이오 측에서 최종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배당금 500억, 특허권 복원, 그리고 박사님 이름을 회사 역사에 공식 기록하겠답니다.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세림 회장이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연구실에서 보던 그 별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재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세림 회장에게 전해주세요. 정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전화를 끊고 정혜는 다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재단.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